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요, 제가 국가안전기획부가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아마 지금 없어졌던 국정홍보처랑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는 이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이 기타 다른 기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이제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법부는 우리 헌법 제 101조 1항에서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와 같은 경우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또는 절대 군주 시절에는 항상 군주의 명을 받은 그런 그래서 군주와는 실질적인 그런 연관성을 가진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곤 했지만, 이 법치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구체적인 그런 분쟁을 독립된 당사자가 독립된 그런 분쟁에서부터 독립된 당사자가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의 그런 바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치국가에서는 그런 분쟁이 사인상호 간의 분쟁을 사인상호 간에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투도 하나의 그런 분쟁의 해결 방법이었죠. 그러나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 필요했고, 그런 국가기관의 전제는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규 규범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지금 대법원을 정점으로 해서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런 사법부의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해서 신분이 독립한 법관의 재판을 통해서 법을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와 법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인 그런 법인식 작용이다라고 사법작용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작용이라는 것은 비정치적이고 국가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합법성 및 합헌성이 가장 중시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과의 다른 차이점은, 똑같은 헌법재판도 사법적인 그런 기능을 맡아서 하지만, 헌법 자체가 정치규범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분쟁의 색채가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그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고려도 헌법재판에는 개입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인 규범인 헌법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만,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기관화되어서는 아니 되죠.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화되었을 때는 국민이 헌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 세력에 의한 그런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법부는 우선 행정 기능이라든가 행정작용과의 그런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행정 기능은 그런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집행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사법기능은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국가 기능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런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건성, 그리고 그 분쟁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비록 형사 사건이라면은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기 이전에는 사법부가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그런
그 수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법이냐 하는 이런 판단하는, 법을 판단하는 이런 선언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이 상당히 그런 독자성을 가지고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검찰과의 차이는 소위 구체적인 분쟁을 담당하는 법관 개개인이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신급제도와는 차이가 나게끔, 즉 신급제도를 두면서 그 대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그런 지방법원의 그런 판단을 기속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신급제도의 특성이고요. 그 재판을 담당하는 개개의 법관은 독립적인 그런 독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사법행정, 검찰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현행 그런 사법권의 범위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법관 그랬을 때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에 일반 법관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장과 그런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우리는 보통 판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행 법원조직법에 본다면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인 중에는 이런 보통 일반적인 사건에는 3인으로 구성된 그런 대법원 산하의 부에서 판단을 하고요. 특별히 위헌법령 심사와 같이 특별한 이런 사건 또는 기존의 그런 판례하는 다른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사건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이런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해서 5개의 그런 고등법원과 전국적으로 지방법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현행 사법권의 범위를 본다면 민사, 형사, 행정, 특허소송, 특히 신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은 98년도부터는 행정소송도 1심에서부터 맡아서 하기 때문에 3심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허소송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고등법원에서부터,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특허법원, 대전에 있는 그런 특허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하는 2심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법권의 한계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작용의 그런 본질이 수동적인 법인식 작용으로서 사건을 전제로 한다라는 점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를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행 그런 사법작용의 그런 사법권의 한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 또는 좀 시간이 되면은 그런 배심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우선 실정헌법상에 나타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이런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담당할 수 없죠. 또 하나는 국회 내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에 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 제64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징계나 제명, 자격심사에 대해서는 관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헌법 제110조에서 두고 있고요. 비상계엄 하에서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단심으로 처리한다, 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실정헌법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실정헌법상의 한계 외에 강의안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국제법상의 한계로서 저희 치해법권자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이루고 있는데, 치해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머무르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고 그 당해 본국법에 따르는 국제법상의 특권으로서 국가의 원수나 그 가족 또는 그 신임받은 그런 외교의 사절이나 직원이나 가족 또는 지금 주한미군처럼 항공 영역에서 주둔하고 있는 외국의 군인 또는 군함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제법상 그런 치해복권을 누리고 그 구체적인 그런 치해복권의 범위는 또한 이 당사국의 그런 조약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해복권, 국제법상의 치해복권 외에 국제법상의 그런 한계로서는 또 하나는 그 조약과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되지만, 물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입니다. 사법부 즉 대법원에서는 이를 위헌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 본질적인 한계로서는 그 사법은 구체적인 그런 법률상의 쟁송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쟁송을 제기를 전제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이 없다면은 즉 현실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은 사법작용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래서 이제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기 때문에, 사건성이 없기 때문에 사법작용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 당사자가 제기를 해야지 제3자가 제기해서도 안 되고, 소를 제기하는데 당사자에게 소의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소의 이익이 없는데도 제기된다면은 이것은 각하될 사안일 것입니다. 권력 분립적인 그런 한계를 본다면은 그런 그 소위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과연 통치행위가 그런 사법작용의 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데서는 학설상의 여지가 있고, 그 학설상의 차이가 있고, 대법원이 90년대 중반 들어서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런 권력 분립적인 한계 때문에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든가 무효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청을 대신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또는 적극적인 이행을 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이런 행정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행을 명하는 그런 판결 방식도 도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행정부에 대해서 이행 판결을 내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의 개정상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기본권 영역에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공무원 관계 또는 수용자 관계 또는 국공립대학교의 학생들의 관계에서도 보지만, 이런 특별 권력 관계 또는 요새는 특수한 신분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특별 권력 관계나 특수한 신분 관계에서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19세기적인 그런 견해라면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의해서 이루어지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역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래서 이런 지방법원급으로도 뭐 지원이나 군법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고요. 지방법원에서는 또한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예외적인 조항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3심제도의 예외고, 또는 특허소송과 같은 경우도 이제 2심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법부에서는 그 법원행정처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은 이 시간에 그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이 지금까지 법원행정처를 처장을 겸직하도록 해온 그런 문제가 대법관의 그런 직무의 전념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2005년도 전에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수도 줄여봤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과거의 그런 규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부분적으로 시행이 돼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시행한다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또는 위헌의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배심제도에 대해서 영미식의 그런 배심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관심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심제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미법에서 소위 법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이 재판관과 다른 직분을 맡아서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그런 유죄 무죄와 같은 그런 사실 판단을 주로 많이 하는 또는 형사 사건에서는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판단을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독일식의 참심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법관과 똑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이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까지 판단하는 제도를 의미하죠. 이런 배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20대 빠르면은 20대 그런 후반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경험도 거의 없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부부간의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복잡한 그런 분쟁을 과연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특히 사법부의 관료화, 사법부의 엘리트화, 또 사법부가 국민과 유리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법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또 민주교육으로서의 소양도 제고하고 그리고 소위 사법부의 신뢰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배심제도는 그러나 위헌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그런 법관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그 자격과 신분 보장이 엄격하게 규정된 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관은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사실 판단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률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는 배심제도 도입은 안 된다. 이런 위헌론도 상당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살인이라든가 폭행과 같은 특정한 그런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심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배심원이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되지만 이거는 법관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게끔 했습니다. 그 대신에 법관은 배심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는 식이니까 법관에 의한 그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위헌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들의 그런 형사재판의 그런 참여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만약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서 상당히 그런 진행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은 불평부당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개인 상호간의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의 문제, 부자지간의 문제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의 입장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편부당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재판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사법부 자체가 독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이 사법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법부의 독립은 결국은 법관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즉 법관은 다른 여론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라든가 지방법원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과 법률과 자기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법관의 그런 재판상의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원 자체가 독립해야 되고, 이런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법관의 인적인 독립이 또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법관의 신분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중에서도 소위 인적 독립과 물적 독립, 즉 신분상의 독립과 재판상의 독립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의회로부터 국회로부터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독립이 되고요. 따라서 법관과 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되죠. 또한 법관은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처분적 또는 국회의원은 재판 과정에 관여하거나 재판 내용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기가 힘들어서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그런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탄핵 심판 제도가 이런 법원의 그런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관할권에 속하도록 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이것은 특히 일반 공무원들이 수사를 해서 또는 검사가 이를 기소해서 파면시킬 수 없는 그런 고위공직자에게 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제도입니다. 단지 21세기의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제도였고요. 왜냐하면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었거든요.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21세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한 나라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법원의 독립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그런 직무상의 독립 또는 재판상의 독립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즉 인적인 독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고, 그래서 이 법관의 신분을 아주 고도로 보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탄핵, 헌법 제106조에 보지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이 안 될 정도로 상당하게 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위 궁극적으로 법관의 그런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은 이런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인적 독립이 사실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소위 사법부의 독립의 핵심은 결국은 소위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재판을 담당하는 이런 법관은 그 당사자로부터도 독립돼야 되고, 그래서 당사자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면 재척, 기피, 회피의 사유가 되고요. 또는 다른 국가기관, 사회 세력에 대해서도 독립됩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법원 주변에서의 100m 이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집회가 허용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견해는 있지만요, 법원을 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또는 법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법원 주변에서의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그 법관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서 헌법재판소는 절대적 집회 금지 사유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그런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이거는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휴일의 집회라든가 소수의 참가자의 집회와 같은 경우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그리고 그 외국 대사관을 겨냥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이건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해갖고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비해서 법원에서의 100m의 집회는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의견을 보였듯이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그런 독립 중에서도 재판상의 독립에 상당하게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양심에 의하여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70년대, 80년대에 그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고문이라든가 또는 사실을 왜곡한 그런 흔적, 증거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행정부 또는 대통령의 그런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법부에서 사형 결정이 나거나 유죄 판결이 나온 많은 사건들이 이제는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다시 재심을 거쳐서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이렇게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때는 법 왜곡죄를 규정을 해서 법관에 대하여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법관의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면서도 실제로 사법부가 이런 적극적인 그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스스로 법을 왜곡한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법관이 정관예우처럼 이런 현직 부장 판사 뭐 이런 식을 지내고 난 다음에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이런 정관예우가 지금도 사실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지적하는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건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분쟁 해결 기관이고요. 일반적인 분쟁 해결은 사법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의 그런 자체적인 그런 정화 문제라든가 자체적인 그런 의식 제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법부 독립의 예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정 헌법상의 그런 예외 외에도요. 사법부의 독립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사안으로서는 그 국회가 법안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 예산안 편성권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대통령의 사명권 행사가 너무 남발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또 하나는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서 전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데 사법부 내에 그런 민주적인 법관 추천회의의 심의와 또는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더 바람직하다. 즉 대통령의 그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부터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그 헌법 개정 시에는 좀 그 다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뭐 통치행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했던 그런 1981년 대법원 결정과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가 당연 무효인 경우는 몰라도 계엄 선포의 그런 구비 여부나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내재적인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 대법원은 80년대에 결정을 했었죠. 그러나 97년만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근본 이념으로 하여 건국 헌법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 및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1980년, 81년에 전두환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위헌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갖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는데 적극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그런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도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의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소위 말해서 김대중 정부 때의 불법 대기업의 불법 송금 문제이죠. 이런 불법 송금 문제는 사법부의 대상이 돼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대법원에서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나 뭐 이런 점에서는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헌법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국가기관에게 일정하게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가령 예를 들면 법률안을 거부하는데 거부의 사유가 있는가? 대통령은 자기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거부해도 됩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은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 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 개정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또 중요 정책이
그 국회와 그런 대통령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때 이것을 국민투표에 회부해 보겠다. 헌법 72조의 정책 국민투표에 회부할지 여부. 이런 경우는 헌법이 일정하게 재량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사법심사 또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순수하게 재량으로서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은 그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합헌 결정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뭐 통치행위라고 해서 별도의 영역을 정해놓고 헌법재판소나 사법심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영역 이런 식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통치의 개념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90년대 중반에 금융재정경제 실명제에 관한 판단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는 약간 좀 위축된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헌법상의 그런 필수적인 그 독립기관, 사실 합의제 독립기관이죠.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그런 국회에서 3인 이렇게 임명된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헌법상 필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죠. 그러나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나라에는 헌법에 규율된 그 사례가 별로 없는 국가기관입니다. 왜냐?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관리는 순수하게 그런 일반적 추상적 법률을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집행기능입니다. 입법부에서 제대로 시행한다면,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집행부에서 시행한다면 굳이 헌법에까지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미 건국 헌법에서부터 1, 2차 헌법 개정이 유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우리 국민들이 막걸리와 그다음에 돈 몇 푼의 표를 팔았던, 그래서 이런 이 관권 선거, 금권 선거가 횡행했던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야말로 헌법상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규율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헌법 114조 6항을 본다면 약간 그 조항이 좀 문제가 있는 듯이 이제 비춰지는데요.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단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명령, 행정부 내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그 규칙이기 때문에 굳이 헌법에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헌법상 독립된 그런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회 규칙을 만들고 사법부가 그 대법원 규칙을 만들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규칙을 만들듯이 이러한 규칙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고, 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구가 조금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잘못됐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라리 간단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렇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은 사실은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대통령령, 총리령과 같이 그런 집행부에서 정립하는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제정하는 규칙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런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정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에 관한 관리를 하고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런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국민투표부터 정당 이런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또 하나의 그런 문제점은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호 호손한다라고 되어 있는 헌법에 규율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그 대법원에서 파견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뭐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그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 법관, 판사가 보통 위원장을 맡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그런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이 대법관이 겸직을 하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있어서는 2006년도부터 상당히 국회에서 이 사안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상근직이 아닌 사람을 지금 현재 상근직으로 하면서 헌법재판소 소장이나 또는 그런 국회의장에 준하는 그런 신분을 보장하게끔 만드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같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그 대법관이 그 파견돼서 근무하는 비상근직이 아니라 상근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 개정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규정도 좀 새로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그런 정당 사무라든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각종 사무와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업무가 상당히 정당이나 이런 선거 관리에 관한 사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번 강의안을 참조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